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아주 미세먼지하고 먼지 농도가 굉장히 짙어가지고 호흡기 질환을 앓는 분들은 참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국을 방문했죠. 찰스 3세 지난해 9월 즉위 후로 처음으로 초청한 국빈이랍니다. 우리 한영 수교 140주년이 됐고요. 그런데 영연방 국가들도 많이 있고 유럽의 기타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찰스 3세의 첫 국빈으로 가서 여러 가지 신문 같은 걸 이제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떤 양국의 관계도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가지고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다우닝가 합의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6.25 때 참전했죠. 8만 명 정도가 8만 명 정도를 파병했는데 그 중에서 1000명 정도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1950년대 영국 국민들 중에서도 아마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가도 잘 몰랐을 텐데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8만 명이 와가지고 그 중에서 1000명 정도가 전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을 보태줬는지.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1951년 4월이었는데요. 제임스 칸 중령이 이끈 글로스터 대대가 임진강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제 1950년 6.25가 일어나고 밀렸다가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갔는데 제 언수 같은 이제 중공군들 저 녀석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다시 일사후퇴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가지고 4월이 됐을 때 아마 임진강까지 밀렸던 모양입니다. 임진강 전투에서 중공 3대 사단을 사흘간 저지해서 다른 아군 부대가 서울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중공들이 그냥 인원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그걸 아마 이런 참 영국군들의 역할, 물론 다른 이제 참전한 국들 모두 다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임진강에서 이렇게 사흘을 버텨 준비를 해놔가지고 다른 우리 국군들하고 연합군들이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줬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정 과정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주 극진한 대우를 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임 대통령께서 영국에 가서 하면서 물론 이제 의회에서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뼛속 깊숙이 자존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40년이 넘는 애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립을 하고 건국을 하고, 물론 이제 혼자 하신 건 아니었죠. 그러나 그분의 뜻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서 바로 6.25를 맞이해서 그 6.25를 갖다가 진짜 아주 국난을 타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정비하는 과정이 12년 동안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해와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의 어떤 민주당 정권에 들어서면서, 그런데 민주당 정권 때 그때 윤보선 대통령님이나 장면 씨 같은 분들이 대단히 좋은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그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내각 책임 잡고 장면 총리가 실제로 이제 그런데 그게 맞지 않았죠. 그래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로 아주
목숨을 걸고 그 대한민국을 18년간 정말 목숨을 거셨죠. 그 영부인께서도 흉탄에 돌아가시고 본인도.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도 자기 나름대로들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인도탱크에서 영국에 지금 새로 왕으로 취임한 찰스 3세의 첫 국빈으로 가서 대단한 한대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전략적 동방 관계로 격상시키는 영국하고 영국은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 물론 이제 큰 나라들로 하면은 뭐 러시아도 중간에 들어가고 뭐 중국도 들어가고 하겠지만은 어떻게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가 시스템상으로 선진국으로 하면 미국, 영국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영국의 그런 한대를 받고 해온 게 굉장히 아주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이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대한민국 이 체제로 나가고 일본하고 미국과의 어떤 동맹의 공관, 동맹관계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은 아직도 정전이 되지 않고 정전 상태에서 휴전 상태에서 유엔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고 이러므로 인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산업, 건설, 애교, 국방 모든 것이 다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 안에 보니까 뭐 블랙핑크도 얘기도 나오고 BTS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참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또 이면에 제가 어제 22일에 조선일보 사설의 마지막을 보니까 카드빚 돌려막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신용취약층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금리의 자영업자와 서민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고금리에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는 신용취약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10월 신용카드 국외사의 카드론 대안대출 잔액이 1조 4,90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5% 급증했다. 대안대출이란 카드 빚을 못 갚고 연체한 사람이 카드사로부터 상환 자금을 다시 빌리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빚 갚을 능력이 하락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3건 이상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도 6월 말 744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1년 전 0.75%보다 2배 이상이 뛰어 1.78%로 높아졌다. 3분기 말 현재 카드사 7곳의 평균 연체율 역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진 1.67%에 달한다. 연체율이 2%를 넘어 위험수에 접어든 카드사도 3곳이나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용취약자들이 이용하던 대부업체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상위 69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은 1년 전보다 66% 감소했다. 대형 대부업체 중엔 1년간 신규 신용대출을 아예 중단한 곳도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묶여있는데 시중금리가 급격히 높아지자 대출을 해줄수록 손해가 난다며 신규 대출을 거의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대부업체 영자 120만 명 중 80% 정도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고금리 덕분에 은행들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익을 많이 내는 반면 신용도가 중간 이하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이상금융권은 곳곳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등의 상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뭐 저번에 금융관계 쪽에서 이제 시중은행 얘기하니까 무슨 2조 원 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관계도 한 두세 번 그 방송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여기 보되 고금리의 자영업자의 서민 자금난이 심해졌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금리 덕분에 은행들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근데 왜 그걸 정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금리를 올린다는 그 시중은행들의 핑계가 기존 금리를 올려서 올린다고 그랬는데, 기존 금리에 부합하는 정도만 금리를 올려야지 왜 많이 올리냐 이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답이 뻔히 나와 있고, 신문지상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서민들이 내는 이자 이율이 높다는 게 답이 나와 있는데, 시중은행이 돈을 뭐 해가지고 공적 자금을 내고, 이거는 우선은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우선은 그 서민들이 돈을 빌려 쓰는 거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으라는 얘기지. 그래, 이자를 안 낸다는 게 아니고 기존 금리를 올린 만큼의 합당한 이자를 받아야지. 왜 대출 금리를 그렇게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러한 정책을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긴박하고 제시라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제 영국 국빈으로는 참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물론 또 뭐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도 뭐 활동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 4월 10일 총선 전까지는 이제는 해외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불가피한 일 아니면은 국내에서 지금 국가 정책에 대해서 65%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고 이제 뭐 조사가 나왔는데, 물론 그게 전부 다 딱 맞지는 않겠죠. 지금 지지율이 35%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65%라는데, 이대로 내년에 총선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건은 필패죠. 그러면은 지금 뭐 상위 계층을 이루고 뭐 여러 사람들하고 우리 서민들하고 표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5% 된다 그러면 나머지 30%에 대한 사람들에게 어떤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면은 우선 지지하고 있는 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지금 국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자꾸, 물론 굉장히 뭐 중차단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선 지금 서민들의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외국에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거둔 성과가 물거품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근하게 겉으로 일하고 있는, 표피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얘기에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정말로 서민 생활에 진정한, 절대 어퍼컷 사용하지 말고, 지금 거기다 그런 걸 할 때가 아니니까 현실 상황을 직시하시고, 지금 신문에서 답을 줬네요. 고금리 덕분에 은행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익을 내는 반면, 이렇게 나왔으면은 금리를 정상화시켜야죠. 왜 그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아니 은행들한테 당신들 기준금리에 적합한 이자만 받아라,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안 하지? 이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민들 돈 빌릴 만큼 이자 내고 싶어요. 그냥 이자 낼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자를 시중은행에서 받아가도록. 안 내는 게 아니고 원리금 내야지.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내야지. 그런데 기준금리에 과다하게 책정을 해갖고 이자를 받아가니까 그게 문제죠. 한번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시고 적절하게 빨리 조치하지 않으시면은 정말로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